비트코인이 다시 시원하게 44,000달러 위로 올라서줬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조금은 이릅니다. 44,700달러 위에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6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반등해서 52.7% 주변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며칠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577달러 위에서 거래되면서 황소들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44,700달러 부근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이럴 경우 5만 달러 심리적 저항 라인까지 내달릴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곰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4만 달러를 거쳐서 37,98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대규모 숏스퀴즈가 발생했는데 최근 12시간 동안 숏포지션 6,600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됐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7,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12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3,300만 달러 규모 청산, 이더리움이 1,400만 달러 규모 청산, 솔라나가 4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곳곳에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분석가 젤레는 대놓고 6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강세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완성됐을 때 곰 세력이 대처하는 걸 바라보는 것은 엄청 재밌는 일이 될 거라는 점, 이런 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46,800달러 위로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가장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저항 라인은 6만 달러 부근이 되는데 아마도 이때부터는 전고 돌파, 올타임 하이 랠리 이런 단어들이 시장을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석가 앨런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저항선을 돌파한 뒤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흐물거리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저점을 더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43,500달러 저항을 뚫고 44,000달러 위로 돌파해낸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올해 여름까지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적립식 투자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이나 반감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올 여름까지 비트코인은 보합세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적립식 투자나 더 공격적인 트레이딩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때 적립식 방식으로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든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배제된 만큼 단기간에 연준이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특히 반감기가 도래해도 신고점을 만드는 데까지는 220일에서 240일 정도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반감기 전후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고 반드시 상승만 하는 방향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감기 이후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아메바적인 접근은 애당초 버려야 한다. 하지만 신고점 달성은 올해나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곧 포물선형 강세장에 진입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의 지지라인을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펌프와 험프, 럼프, 덤프 등 4가지 단계가 하나의 주기를 이루면서 발생한다. 지금은 덤프 이후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의 사이클이 반복됐고 역사는 반복되기 나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나름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요인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18거래일의 자산 순유입액은 3,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그레이스케일 GBTC는 7,2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4,520만 달러, 피델리티는 3,770만 달러, 비트와이즈 1,130만 달러가 각각 순유입이 되면서 유출량을 상쇄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거래량에서 GBTC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ETF 출시 초반과 비교했을 때 시장 지배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현물 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분석 플랫폼 CC 데이터 자료를 보면 1월 중앙화거래소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1월 거래량은 12월과 비교했을 때 4.45% 증가한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2022년 6월 수준까지 현물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기도 한데 과연 반감기를 거치면서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주목도가 부쩍 높아진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차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의 덴콘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한 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1차 골리 테스트넷, 2차 세폴리아, 3차 홀스카이까지 모두 잘 마무리가 된 건데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곧 회의를 열고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빠르면 2월 말, 3월 초 이 정도로 기대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전후 이더리움 대형 업그레이드 이후에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재료들이 이번 상반기 곳곳에 포진해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더리움 시세 역시 스멀스멀 움직이는 모습이 며칠째 연이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오버헤드 저항으로 작용해왔던 2,400달러 위에 올라선 상태이고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줄 경우에는 2,700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후퇴를 경험하게 되면 2,400달러 저항에 대한 방어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2,1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의 박스권 횡보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아크21 쉐어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서를 제출했는데 현금 정산 등 몇 가지 사항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당시 현금 정산, 현물 정산 이걸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SEC가 원하는 대로 아싸리 처음부터 현금 정산으로 한정을 한 것, 그만큼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3자 스테이킹 제공자를 통해서 신탁 자산의 일부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 기관이 보유한 이더리움 일부를 스테이킹을 맡겨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디파이의 원조격 상징인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꽤나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면서 동시에 만약 스테이킹 이슈까지 SEC가 승인한다라면 기관 자금이 꽤나 더 관심을 둘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SEC가 순순히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시간이 답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스테이킹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는 없었던 이슈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날수록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3자 스테이킹 제공자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는 투자자 위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번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이슈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SEC가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의 경우에 딜러 등록을 의무화하게끔 결정을 한 건데 SEC 위원 투표에서 3대2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뻘짓을 시전을 한 겁니다. 문제는 디파이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로 인한 비판 여론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이번 SEC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은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뿌린데 어떻게 딜러로 등록이 가능할까 이렇게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SEC가 내놓은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 규제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SEC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규제 이행을 위한 명확성도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 규제안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다하다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까지 SEC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양반은 SEC가 내놓은 이번 규제안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 SEC는 의회 승인 없이 증권 딜러와 같은 용어를 제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이번 조치는 기존 시장 역할을 붕괴시킬 수 있는 과도한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SEC의 조치가 리플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리플의 AMM 때문입니다. 이미 데브넷에서 출시가 됐고 밸리데이터 투표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2월 14일에 출시될 가능성도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AMM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그 대가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XRP 홀더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보유한 XRP를 AMM의 유동성으로 제공을 하면 이에 따른 이자 명목의 패시브 인컴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 생성 없이 프로토콜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 리플 생태계에 더 깊은 유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결국 ODL 확장과 관련해서도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관심을 받아왔던 것이 바로 AM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 제공자는 딜러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걸 지금 규제안이랍시고 제시를 한 건데 암호화폐 증권성과 관련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 판례 등이 없어서 코인베이스 등 중앙화 거래소들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제에 아직 소송 승리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상황에서 이런 규제안을 제시했다라는 것, 이러니까 시장 혼란을 야기시킨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여러모로 미국 SEC 행태는 이해 불가 영역이 참 많다. 이런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2명의 밸리데이터가 이번 리플 AMM 투표에서 찬성 투표를 삭제하면서 80% 이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졌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기대가 됐었던 2월 14일 적용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골 때리게 돌아가려고 작정을 한 건지 희한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